정치권 현인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휴가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법정 휴정기라 변호사들이나 직원들은 다 휴가 가요. 법정 휴정기도 있어요? 원래 7월 말 8월 초하고 네. 12월 말 1월 초가 네. 2주를 쉬어요. 오. 법원이 그러니까 법원 개정을 안 하는 거죠. 네. 판사들은 나오는데 네. 그 기간에 네. 법조계는 다 휴가를 가요.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씩 가죠. 예. 저는 우리 뭐 편의점 때문에? 아니 편의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편의점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우리 딸이 재수도 하고 고2고 네, 이래서 네. 사실은 뭐 올해 내년은 이제 휴가 안 갈 생각이. 휴가가 없다. 아 입시생 아버님. 네. 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저는 이제 편의점 때문에 예, 뭐 미뤘고 그것도 이렇게 예. 역시 사회생활을 맞아. 슬기로운 사회생활입니다. 잘하시네. 요령이 있어. 예.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는 뭐 지금 정신없이 진짜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네. 너무 혼란스럽고 또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뭐 이번에 뭐 휴가나 이런 계획은 없고 그 시간에 더 1분 1초를 아껴서 더 이 정부 정신 차리게 하는 일에 더 매진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저희도 지금 휴가 가기에는 너무나 현안이 많은 거예요. 예, 현안이 많고, 근데 물론 날이 너무 더워서 지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 같은 언론 매체들이 지치면 또 정부가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 지침없이 편의점 달려가야 사장님이 휴가 안 가겠다 그러면 네. 직원들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안 가요 그럼 휴가? 아니에요, 다 가요. 다 가요? 네, 휴가는 다 갑니다. 참고로 저는 편의점 사장님은 아니고 기자예요. 아 기자예요?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서 검찰이 그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통신 조회를 했는데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3,000명이라고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변호사님도 받으셨습니까? 뭐 저야 검찰로부터? 그때 저는 받았죠. 예. 왜냐면 이게 현 변호사님도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주변에 받았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현 변호사님도 24-87이에요? 번호가 네. 번호는 확인해 봐야 돼요. 똑같은지. 번호는 조금 달라요. 번호는 제가 보기니까 번호는 잠깐만요. 번호는 116이에요. 2024 116이랑 조금 다른데 예. 이게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명예훼손 사건 수사한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수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문자가 왔길래 물어봤죠. 했더니 주변에 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 조상호 변호사, 뭐 조상호 변호사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다른 뭐 김지호라고 해요. 네, 우리 네. 그 정무실에 있던 분도 예. 있고, 그다음 뭐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다 뭐 이재명 대표도 받았다는 예, 거고 추미애 대표도 받았다는 받으셨다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받았죠. 박주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노정현 당시에 뭐 저도 이제 대변인 경선 예, 때 하고 예,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보통 뭐 기자들 전화 많이 받거든요. 네. 보통 모르는 번호로 오면 99%는 기자라고 보죠. 선거 때는 어쨌든 그 정도였는데 아마 기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언론사 기자들은 아마 광범위하게 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정치인들 기자들하고 예, 통화하거나 예, 이런 예. 정치인들도 아마 쭉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보고 있어요. 신장식 신장식 의원도 받은 것 같고. 116번이라고 하니까 예, 예. 현 그러네. 변호사님하고 저랑 비슷하네.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116 번이에요. 넘버링이 당시 아닌데 추미애 대표는 그때 원회였는데 87번. 예.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무슨 번호인지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네. 뭐 번호 의미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문서 날짜는 다 번호. 비슷해요. 네. 1월 4일, 5일 이때 조회했다는 거니까. 예. 근데 아마 문서 번호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 통신사에 예. 그 제공을 요청하는 번호. 그러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그 통신 조회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작년 12월에 그 국회 여야 합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때는 30일 안에 당사자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7개월 만에 온 거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30일 내에 통지하게 돼 있는데 네.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국가 안보 위험이 있거나 뭔가 할 경우에는 네. 3개월씩 2달 동안 이제 그거를 유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물어봤죠. 네. 보통 이거 오면은 물어보잖아요. 네. 뭐 전화하면 잘 그 문의하는 사람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 반부패 일부 다
전화하고 팩스 보냈거든요. 팩스로 이거니 현 변호사님 팩스를 보냈다고? 네, 팩스 보냈죠. 아니 왜 유예를 했냐? 유예 사유가 딱 나와 있어요. 뭐 네. 증거인멸, 뭐 피의자와의 명예훼손, 그다음에 뭐 행정 절차 진행의 방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내가 거기 어디에 해당된다고 해서 한 거냐? 6개월 유예한 거냐? 네.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네. 그 법에 보면 그 제공을 받은 자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네. 제공받은 자라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은 자를 네. 반부패 수사 일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안 되죠. 그건 누구? 기관이잖아요, 기관. 그래서 아니 반부패 수사 일부 누구? 그렇죠. 네. 그래서 검사 누구냐 네. 안 가르쳐줘. 에? 안 가르쳐준다고. 검사 누군지 안 알려준다고? 네, 안 알려줘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도 당연히 그럼 검찰이 수사로 하지 그러면 검찰이 뭐 언론 보도를 위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수사, 네. 뭐 명예훼손 수사면 명예훼손 수사라든지 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사용 목적 수사, 제공받은 자 반부패 수사 일부. 야. 날짜는 뭐 1월 4일로 기재하고 그다음에 유예했는데 그냥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은 친절하네. 예.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뭐 그 제공받은 자라는 건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사람이지. 검사를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제가 그래서 반부패 부장이면 부장이라고 쓰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게 없어요.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통보가 의미 없는 거죠.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통신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거는 영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영장을 일일이 받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그 통화 내역은 아니지만 네. 그 핸드폰 번호가 누구 건지 가입자 네.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는 그냥 요청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통신사에서 원래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되는데 검찰 요청하니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영장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행정협력으로 그냥 받는 거거든요. 이게 좀 네.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내용도 정확하게 안 알려주는 상태에서 사용 목적 수사, 어떤 수사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찝찝하고. 불쾌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거의 이제 올해 1월 달에 지금 윤석열 그때 당시에 뭐 명예훼손 문제 나오면서 대부분이 이제 언론사 압수수색도 하고 기자들도 막 소환하고 조사를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회를 하고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명예훼손이 됐냐 안 됐냐 따지면 되잖아요. 네. 그걸 왜 기자들 다 조회하고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네. 그 기자들하고 통화했을 거로 보는 아마 이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회해 나가는 건데 이 과도한 게 맞죠. 왜냐하면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네. 뭐 사실은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팩트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간단한 사건에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원하는지. 그다음에 이 명예훼손 사건이 뭐가 문제되냐면 이 수사권이 있냐가 문제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직접 수사 범위 안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네. 관련 수사라는 거잖아요. 관련 수사라는데 관련성에 대한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대검 예규에 네. 관련 수사라고 해놨는데 대검 네. 예규를 또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참여연대에서 공개 청구 소송해서 1심에서는 받아줬어요. 예규 네. 공개하라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짬짬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죠. 부패, 부정부패하고 그렇죠. 중대사건. 네. 중대사건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사건과 봐야 돼? 관련성이 부정부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임 명예훼손이니까. 사건과 관련성 그러니까 김만배 사건과 예. 관련 있는 사건이다. 예, 예. 관련해 보면은 뭐 그다음에 뭐 범인 아니면 증거 뭐 이런 게 공통된다는 건데 그게 예전에는 대통령령 법규에 있었어요. 예. 법규에 있다 보니까 그 법규적인 효력에 따라서 관련성을 따져왔는데 네. 그 관련성 등을 삭제해버리고 그걸 대검 예규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대검 예규를 공개도 안 해. 근데 대검 예규는 뭐 신 변호사 아시겠지만 법규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예규니까. 자체적인 자기들의 그 내부적인 규칙이지 이걸 국민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앞으로도 이 재판 예. 과정에서도 아마 이 수사권이 없다는 걸로 아마 수사심의도 개최 요구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네. 계속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처음에 딱 받으니까 어떤 느낌 드셨어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쁘고 당연히 물어보고 싶잖아요. 박주민 의원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안 받아보셨나 보다. 저는 뭐 이런 거. 보고 이게 뭘까요? 예. 또 이 보좌관들이 그거 연결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근데 요즘에 그렇구나. 보이스피싱 이상한 거 많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국가기관 사칭해가지고 뭐 저에 대해서 무슨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무슨 이상한 문자를 그쵸, 받아가지고 그쵸. 네. 뭐 도대체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뭐 했더니 뭐 그런 피해를 또 받은 분들 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저는
저는 이런 지금 통신조회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좀 전방위적으로 한 걸로 좀 드러난 건데 네. 저도 이거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때 공수처에서 그때 국민의힘 관련해서 막 수사하고 할 때 그때도 국민의힘 관련자들 한번 싹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뭐 의원들이든 누구든 통화를 한 기록들은 좀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 엮여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막 국민의힘 관련자분들이 막 페이스북에다가 네. 나도 당했다 이렇게 릴레이 비슷하게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아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이번에 검찰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통지를 해주도록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원의 사실은 통제하에서 원래는 하는 게 맞죠. 근데 맞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결국에는 법원의 통제하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될 네. 사실은 검사의 이게 뭐 수사인지 아니면 내사인지 아니면 전방위적인 뭐 사찰이 이루어지는지 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것은 항상 남용되면 사고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전 지금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감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다 어떻게든 다 엮여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들어간 건데 당연히 기분 나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아마 법사위를 열면 네. 이 그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1부장을 불러서 예. 몇 명한테 했냐. 예. 그다음 왜 했냐? 네. 뭐 왜 이거 유예를 했냐? 왜 네. 유예 아까 얘기처럼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였거든요. 네. 엄청나게 뭐 사찰이다, 뭐 의원들 왜 사찰하냐, 엄청 반발했었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막 글도 네. 쓰고. 네. 릴레이를 했었어요 그때 저도 네. 뭐 하나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냐면 받으면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근데 흡사 2008년 총리실 민간인 사찰 네.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닮아 있는 뭐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이런 의혹들이 계속 커지니까 뭔가 좀 닮아 있다.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휴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를 시작을 합니다. 뭐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시장에 가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나왔나요? 뭐 좀 알려지진 않고 알려지는지는 있어요. 아니에요. 예. 약간 자맹 밀행성인가 어떻게 봐야 돼요? 대통령의 휴가가 이렇게 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좀 윤석열 부부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뭐 김건희 여사도 투표할 때 무슨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네. 가가지고 딱 그냥 점 찍고 오듯이 이렇게 하고 오고 네, 네. 또 저는 대통령이 휴가가 지금이 한 2번째인가요? 이제 3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이게 참 이례적인 게 기존의 대통령들은 휴가 어디로 간다, 휴가 계획도 밝히고 또 가서 어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관한 구상을 한다, 그걸 밝히고 그다음에 책도 한 5권 정도 해서 이거 읽고 오겠다라고 네. 하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디 가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도 없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책을 안 읽어요. 네. 그래서 어떤 책에 대해서도 한 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낸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을 버리잖아요. 아크로베스에. 뭐 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참 뭐랄까요,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5년 동안을 맡아서 이끌어야 될 지도자인데 네. 거기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준비됨 내지는 그런 준비성 뭐 내지는 본인의 뭔가 이런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빈곤함이 네. 전 그대로 늘 휴가 때마다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나 휴가 간다. 근데 언제까지 갈지 몰라. 네. 수시로 전화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사장님이 휴가를 간 거야, 안 간 거야, 어디를 간 거야, 뭐 하는 거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못 가요. 장차관 못 가면 그 밑에 참모들도 못 가, 참모 못 가면 실국장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휴가는 대통령이 물론 뭐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네. 기간을 딱 정해줘야 돼요. 오늘부터 뭐 수요일까지다. 네. 그리고 그 이 기간에 내가 그냥 말씀처럼 어디 네. 가서 책을 읽는다 해야 되는데 지금 휴가 간다 그러면서 뭐 군부대도 방문하고 네. 뭐 재래시장도 가고 네. 그러면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일정 참모들 다 가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뭐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또 다 다 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휴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일이죠, 일. 그러니까 일이랑 다르죠. 이게 사실은 이건 휴가가 아니라 그냥 네. 편하게 그냥 일 보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휴가를 가면 아마 욕 먹을 것 같고 또 뭐 좀 편하게 좀 다니면서 좀 뭐 재래시장도 가고 또 한잔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럼 지역에 뭐 군대도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휴가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그 네. 저희 댓글창에 비슷한 의견이 있어요. 네. 뭐라고요? 아니 술 관련해서. 아니 근데 지금 나온 보도는 대통령 휴가 중에 그 4+1에 대해서 개혁 과제를 충분히 고민해서 온다는 겁니다.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저출생 과제, 기자회견을 할지 대국민 담화를 할지 국정 현안으로 발표할지 뭐 정하진 않았지만 이런 대목들에 대하여 실제로 그 좀 고민을 해서 구상을 해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 4+1이라는 그러니까 교육, 노동, 연금, 의료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것 같고 이제 뭐 저출산 문제 뭐 워낙 심각하니까 예. 이게 뭐 휴가 가가지고 며칠 고민해서 나올 주제들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항시 24시간을 이런 고민에만 매달리고 대통령이 천착해도 우리 사회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그 조율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평시에 그런 일 하나도 안 하다가 휴가 가가지고 뭐 5일 만에 뭐 나름대로 뭐 챗 GPT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대충 만들어가지고 와서 뭐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무슨 발표할 때마다 좀 우리가 가슴이 좀 철렁철렁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사고를 칠 것인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아까 휴가 관련해서도 이게 휴가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기존의 대통령이 좀 했던 대로 그 프로세스라도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본인만의 새로운 좀 창조적인 길을 가지 말고 기존에 했던 것만큼만 좀 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현안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이진숙 후보자 문제 이걸 다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난센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뭐 탄핵 그 야당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 거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또 인사청문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있고 그거 끝나면 또 다 그냥 뭐 오는 족족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TMF 사태 때문에 민생이 지금 진짜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러다가 IMF 때처럼 줄도산 위기 생기는 거 아니냐. 대기업까지 영향이 있고 농수산업계까지 다 파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휴가 갈 때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 갈 때냐는 비판도 물론 뭐 그동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또 뭐 휴가가 뭐 뭐냐면 7월 말 8월 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가를 감으로써 아니면 그 지역 경제 살리는 의미도 있는 거라서 그건 아마 이제 좀 견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근데 뭔가 해결을 하고 뭔가 마무리를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뭔가 휴가 가기 전에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도 좀 하고 그다음 없는 기간에 좀 어떻게 대책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 뭔가 이제 해결 마무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의대 정원 문제만 해도 이게 지금 그렇죠. 벌써 몇 달입니까 이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전 국민들 다 못 들어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무슨 이런 문제들도 다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2년 이상 다 끌어오는 문제들인데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 고민한다고 휴가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매듭을 지어놓고 네.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대통령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래 좀 고단하니까 좀 쉬고 오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댓글에 뭘 했다고 휴가를 가냐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뭐 매일이 휴가처럼 살지 않습니까? 매일이 뭐 해외 순방도 뭐 여행 다니듯이 가면서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다는 분인데 네. 아니 뭐 그동안에도 전 충분히 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쉰다 그러면서 또 휴가 기간에 또 재래시장도 가고 또 일을 하겠다 이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있는 것 같고 네. 아니 저는 윤석열 정부 뭐 지난 2년을 다 돌아보는 건 너무 길고 그냥 총선 때까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총선 직전에 의정 갈등을 일부러 일으켜서 총선 때 재미 보려 그러다가 재미 하나도 못 보면서 완전히 의료시장만 뽀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총선 대패 이후에 뭐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표 막 그 영수회담 하면서 온갖 쇼를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한동훈 체제에 들어섰죠. 뭐 국정 운영의 난맥상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여야 관계는 더 파탄이죠. 매일 그냥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이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걸 갖다 여론전으로는 무슨 뭐 야당이 맨날 괴롭히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진실을 다 뒷바꾸어 버리는 이런 식의 윤석열 정부 행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이 옐로 카드 2장이면 이제 퇴장이기 때문에 네. 전 퇴장을 곧 명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볼 때는. 퇴장을 명하게 아 옐로 카드 2장이면 퇴장이거든요 축구에서는. 예. 근데 이게 축구랑 정치랑 좀 달라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치. 네. 사실 지금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그 노란 봉투법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법이잖아요, 노동계가. 네, 그런데 이 법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 법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좀 맞닿아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비토 혹은 또 거부권 행사로 피해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참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비판이 좀 남는 것 같은데 대체로 대통령 휴가 갔다 오면 또 막 내각을 또 새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있을까요?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근데 개편이 있겠지만 지금 흐름을 보시면 쓰레기차 빠지면 똥차가 오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 나가니까 붐짜자 붐짜 신원식 장관이 오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 전에 뭐 이정식 장관인가 하여튼 뭐 조용하시던 분 나가니까 또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오고 뭐 방통위원장도 이동관 수석 올 때 다들 뜨악했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이 오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는 이진숙 이제 위원장이 와서 그러니까 전 윤석열 정부 와서 이제 더 이상 인사를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 내지는 국정 운영의 쇄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네. 그냥 대통령이 국정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본인의 측근들 내지는 간신배들 그냥 챙겨주기 식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은 더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한 해괴망측한 인사들이 더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막 약간 좀 그 탈출구는 좀 없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윤 대통령이 뭐 그만두거나 이럴 가능성은 더 없어 보이고 야당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싸우고 있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이 예, 좀 무한 되고 반복인데 있고. 보통 아시겠지만 뭐 대통령실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각을 보통 바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적 쇄신을 한다 그러면 총리를 바꿔야 되는데 네.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사실은 뭐 별 존재감 없는데 네. 그냥 임기는 계속 가는 제가 보기엔 최대 수혜자는 한덕수 총리 아닌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정무장관 같은 거가 이제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야당하고 결국은 협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무장관을 예를 들어서 좀 야당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을 하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국회에서 대화 타협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막 여야 대치할 때에도 또 국회의장 중재하에 합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약간 네, 어찌 네. 보면 대통령과 그래도 여당과 어느 정도 조금 독립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당이 완전히 이제 대통령 어찌 보면 뭐 수호대처럼 돼 있으니까 전혀 뭐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까 네.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정치권에 원희룡 총리 설이 조금 살짝 돌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통과가 되겠어요? 통과는 안 되겠죠. 통과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 사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왜냐하면 통과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청문회에서 막 탈탈 털린 다음에 통과 안 되면 네.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제가 보기 오래 가요.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그럴 가능성도 그런 있어요. 총리가 네.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동안에 한덕수 총리가 한 거는 뭐 화장실 청소 잼버리 때 벌 선거하고 그리고 맨날 신문만 본다라는 그거 외에는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비싼 임금을 주고 우리가 총리로 기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거죠.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수 변호사님 근원적 차원에서 이게 지금 약간 좀 혁명적 상황을 아니 벌을 더 써야 되죠. 한덕수 네, 총리는 네. 지금 화장실 청소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되고 제가 볼 때는 더 센 벌을 더 센 해야 벌을 된다. 지금 가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설도 나왔다가 들어간 게 왜냐하면 박영선 총리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좀 뭐 갈리는 편인데 의견이 네. 원희룡 총리를 해봐요. 그러면은 더 난리 나겠죠. 완 싸우자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보면 민주당 지금 한덕수 총리 임명할 때도 약간 그래도 뭐 예전에 뭐 민주당 정부에서도 총리하고 이랬으니까 이랬는데 좀 더 가까운 사람은 모르겠지만 야당이 받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카드를 내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희룡 총리는 표결하면요 네. 108표도 안 나옵니다 찬성이. 지금 뭐 나경원, 한동훈 다 구원들을 많이 심어놔가지고 아 그러겠네. 심지어 윤상현 의원까지도 108표도 안 나온다. 지지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네. 한 3표 나올래나요?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하자. 자꾸 특검 그다음에 탄핵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생 법안 추진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처리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다 건건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거부권을 또 요구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 건데 이제 본인들이 제기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통과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간호법만 예를 들어도 네. 이제 저는 이제 간호법에 대해서 왜 그동안 저는 반대해오는 입장이었냐면은 이게 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를 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직역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법을 바꾸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제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간호법에 대해서 그 전에도 거부권까지 썼었어요. 그리고 거부권을 쓰면서 그 논리가 저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의정 갈등을 이렇게 일으켜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간호법 하자고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저희를 믿을 수 있냐? 그럼 기존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의 입장을 지켜서 간호법을 찬성해서 통과시키겠다 한다면은 과거에 있던 입장에 대해서 그럼 먼저 사과하고 그 입장을 바꾸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입장을 같이 유지했다가 그걸 또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민생 얘기하면서 뭔가 이제 주도권을 주려고 다시 한번 그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저는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국민의힘의 민생 외치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생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 범죄가 수두로 빽빽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장관 인선하는 거는 형편없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는 옆에서 말로는 민생 얘기하면서 과거에 주장했던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법안들 또 밀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영혼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들 국민들한테 약속 어기는 거 그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똑같은 추경호 원내대표 그때도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을 오늘도 저도 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왔는데 네. 너무 뻔뻔하다. 정말 저렇게 철면피로 얼굴이 얼마나 두꺼울 수 있으면 저렇게 그냥 과거 1년 전 일이잖아요. 이거 샥 바꿔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4년 전에 죽어라 하고 길을 쓰고 반대하다가 이자서 또 뿌리자 그러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저는 간호법, 간호사들의 지위 향상하자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앞장서서 뛸 건데 네. 이게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차원에서는 전 조금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다시 너무 뻔뻔해요 이거는. 너무 뻔뻔해. 아니 전세사기 특별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그것도 민주당이 그때 통과시킨 거를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안 되겠다고. 네. 근데 이제는 또 하자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안 바뀌었어요? 돼요. 뭐가 바뀌었길래 이제 와서 되냐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예요.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은 먼저 국가 재정으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네. 나중에 구상 행사하자는 거였는데 네. 그거 재정 낭비다 해도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본인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합의하지 동의하지 아니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안 된다라고 해서 거부권 행사한 건데 이제 와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는 왜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정쟁적으로만 항상 정치 논점을 대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럼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쥐고 밀어가면 이건 통과시키고 똑같은 내용이어도 주도권을 민주당이 행사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면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기회주의적인 태도지만 네. 제가 더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은 네. 그동안에 일관되게 논리로 설명했던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이런 방구 설명도 없이 그냥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 태도를 180도를 바꾸느냐. 이러니까 정치가 신뢰를 잃는 겁니다. 네.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바뀌면서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데 전 아까 국민의힘 보면서 야 어떻게 1년 만에 저렇게 태도가 또 샥 바뀌냐.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정말 신뢰를 저해하는 아주 해로운 정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대화와 타협이에요. 네. 만약에 이런 거 제안을 해서 뭐 기후위기 인구 문제 중요하죠. 그걸 만들려면 그럼 야당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최상백 특검을 받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주고받는 게 되잖아요. 그럼 전혀 뭐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방구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야당에서 받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공격할 논리를 제가 하나 더 예상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또 이제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때문에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논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싹 없이 그냥 단절시켜 놓고 이제부터 그냥 민생하자. 네. 그러면서 이걸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반대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간호법에 대해서는 저랑 국민의힘 입장이 같았었다니까요. 그 전에. 예, 근데 이제 와서 지금 1년 전에. 네. 근데 의정 갈등을 일으키고 나서는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거부권을 썼던 그 법안을 또 하자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저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회주의적이고 너무나도 이거는 좀 정쟁적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냈던 간호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그대로 발의해서 네, 그대로 통과시키면 돼요. 네. 그 방법밖에 아니, 근데 없어요. 그러면 저는-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뭐.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야가 갈등하게 되니까 결국 피해는 국민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벌써 1년 전에 간호법 통과시켰더라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료 현장에 의사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박주민 위원장 왔다 갔지만 예컨대 3,000명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배출되는 의사의 양이 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놓고 오히려 의사 수가 줄어드는 사태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책임지는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거는 없는 상태인 거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 정부는 하는 게 뭐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하는 거라고는 청개구리 플러스 모든 정상화된 국가의 조직이나 어떤 영역들을 다 부셔버리는 역할만 하고 있는 참 거예요 지금. 걱정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다 이렇게 파괴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나중에 기본적으로 검사 정권이- 스타일이에요. 네? 검사 스타일이라고.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냐 불기소냐 일도양단이거든요. 네. 뭐 봐주고 아니면 예를 들어 봐주려는 게 아니라 뭔가 타협, 대화 타협 이게 잘 없어요. 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시켜야 돼, 처벌해야 돼. 어떤 핑계를 대든 뭘 대리되든 뭔가를 하든지 간에 꼭 구속을 시키든지 방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려야 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죠. 알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가 정치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2,000명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든지 뭐 몇백 명씩 늘려간다 아니면 그거를 예를 들어 다른 대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대화 타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그냥 늘릴 거야. 끝. 반대하면 그냥 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요 간호법 통과시키는 거 이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번에 검찰 개혁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검사와 경찰의 이런 제도를 만드는 부분은 정말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따지고 따져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유사한 면도 분명히 있고 저는 이제 법적 책임의 면에서도 이 경계를 좀 허물어 버렸을 때 의료 사고의 피해자들 국민인데 이 책임 묻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서 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좀 단계적으로 갔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전 기자들이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가서 오늘도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왜 과거에 1년 전에 간호법을 반대했던 논리들이 있잖아요. 네. 뭐 논리들이 1, 2, 3 있거든요. 그게 좀 해결이 됐냐를 물어봐야 돼요.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은 의료시장 뽀개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뽀갠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이 뽀개놓고 자기들이 거부하고 그때 당시에도 한 몇 달을 시끄러웠거든요. 예. 그렇게 정쟁화했던 내용을 이제 와서는 그냥 하자.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치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되게 위험한 진짜, 일입니다, 예, 사실은. 그 간호사분들이 저희가 여기 앞에 국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 앞에 그 사거리에서 굉장히 그 점심 시간마다 하고 있죠. 엄청나게 네. 피켓 시위를 했어요. 진짜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무의로 돌아가게 그쵸. 됐는데 이거를 지금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또 하자고 하는 거고 이게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간호사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 이거 황당할 것 같아요. 약간 황당한 거죠. 허탈하고 진짜 황당. 황당한 거죠. 그 당시에 많이 비판을 했던 게 뭐 간호사들이 따로 나가서 개업을 하느니 뭐 이런 뭔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법을 이제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PA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의사들 보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의료 행위로 들어가요. 그 의료 행위로 들어가면 원래 의사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사실상 간호사들이 대신해 온 거거든요. 근데 냉정히 따지면 그게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정부는 지금 이제 그거를 오히려 합법화시켜서 의사들이 좀 부족하니까 간호사들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그 의료법의 기본 어떤 체계를 약간 무너뜨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 법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간호사의 역할과 아닌 거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막
파업을 하고 일을 안 하고 이러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만들 맞아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신 변호사 얘기처럼 이건 기본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경찰도요. 사실 현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선 경찰들 다 마비 상태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찰들은 경찰 될 때 네. 민법이나 이런 걸 안 배워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배워. 그러니까 공부할 일이 없죠. 그 동안에 경찰 업무를 했으면. 근데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경찰들이요. 뭐 배임죄도 들여다봐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지적재산권 같은 거 들어오면 또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언제 경찰들을 미리 준비시켜가지고 투입해서 수사를 하게 해야지. 네. 현장에서 공부시켜가지고 그거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서 잘 안 밝혀지고 뭐 이번에도 전 이게 그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렇게 그 경찰에서 뭐 아니면 이준석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 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무혐의 불송치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경찰들을 제가 뭐 집단으로 뭐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경찰이 될 때 취급하지 않았고 다루지 않았던 거를 갖다 지금 맡겨놓으니까 굉장히 이게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PA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네. 지금 의료 현장은 PA로 지금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불안한 게 있으니까 정상화시키는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로 해서 그럼 누가 관리 감독하고 누가 법적 책임을 나중에 질 거냐 이걸 명확하게 해놓고서 그걸 해야지 네. 그냥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도 이것도 책임 문제 가지고 의료 환자들이 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여하튼 뭐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인구 전략 기획부만 하더라도 인구를 뭐 전략해서 기획한다고 늘어날 거냐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냐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많은 것 같고요. 여하튼 참 답답한 시절을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하는 과정에서 이 디올백 실물 확인하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명품백은 어디가 있는 건지, 검찰이 확보한다고 했는데도 확보가 된 건지, 실물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은 한 건지 오리무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도 한 번도 없이 네. 그냥 결론을 내렸다라는 게 전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뭘 조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조사한 게 없어요. 근데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고 그 결론도 웃긴 게 네. 아니 권익위원회가 부패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곳이고 직무 관련성 여부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익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후배인데 네. 이분이 얘기한 게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경우의 수로 유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검사가 판단하는데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처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되면 되고 X면 X지. 그래서 저는 이건 참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권익위법에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보면 59조 6항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의무 조항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국민들이 다 같이 봤는데 권익위만 못 봅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똑같이 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을 내리고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가 권익위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걸 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익위를 우리가 월급 주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권익위 해체론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진짜 나는 그 권익위원장님이 나와서 위원장이야 부위원장이 나와서 부위원장이 나와서 네. 정의의 여신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달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데 네. 칼은 엄하게 법을 처벌하라는 얘기고 그렇죠. 집행하라는 얘기고 저울이라는 거는 공평 무사하게 하라는 공평하게.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마치 네. 아니 여기에 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당장 결론이 그거잖아요. 공직자 부인은 받아도 된다. 네. 그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예. 대통령 부인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물며 뭐 군수 부인도 문제가 될 판인데 남의 대통령은 군수가 엄청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부인을 처벌하는 게 오히려 이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현장 조사 가서 뭐 했다는데 그러면 뭐 신고서를 보든지 아니면 그 이제 관리대장을 뭐 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최 목사가 한 얘기도 이거잖아요. 그거 한번 시리얼 넘버 한번 보자. 지금 그대로 안 썼다니까. 그렇죠. 시리얼 명품다 시리얼 넘버가 그리고 있거든요. 최재형 목사가 그 시리얼 넘버뿐만 아니라 본인만 알 수 있게 예. 확인을 해놨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공개를 못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보기에는 것 같아요. 공개를 최재형 목사가 딱 이제 저희 뭐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 저만 확인할 수 있는 이게 그 가방이 맞는지 저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를 그래서 해놨습니다. 공개 안 하나 보다. 왜냐면 시리얼 넘버는 네.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맞출 수 시리얼 넘버는 왜냐면 그 QR 코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번호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다른 거로도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요새는 그 네. 가방에 칩을 심어 놓는데요.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그래가지고 몰라요. 요새는 가방에 칩을 심어가지고 네. 그게 바로 확인이 돼. 옛날에는 네, 시리얼 번호고. 넘버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그것도 아마 공개하기가 어려운 공개 못 하겠네. 상황일 거예요. 제 목사가 본인만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왜 해가지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해가지고. 공개하면 그때 가서 딱 봐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저희 프로그램도 모니터를 세게 해가지고 네. 교육실이 예 그래서 못 내렸나? 근데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진짜 이거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진짜 국민들이 날도 더운데 정말 지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니 그리고 날도 더운데 저울에다가 네. 명품백을 달아놓고 이게 몇 그램 나는지 재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치는 것도 지치는 거지만 국민들이 정말 이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네. 무너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 내지는 절망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범죄의 문제는 우리가 뭐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늘 범죄라는 건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 네. 그렇다면 그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가 되면 될 일인데 네. 지금은 그 일을 담당해야 될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권력자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 세금으로 왜 그분들 월급 줘가지고 공적인 일을 시켜야 되죠? 여기서부터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이라고 하면 가장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통해 가지고 더 엄정하게 처리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완전히 그냥 그 구멍 열어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선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면 고위 공무원들의 배우자들이 이제는 다 그렇게 외국인한테 받아먹으면 되겠네요. 그럼 받아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한테 받아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그 권익위에 해서. 외국인 검은 먹인 한국인을 동원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외국인이니까 뭐 무슨 국가 선물이다. 선물이다. 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거니까. 되면 지금도 중앙지법에서 뇌물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형평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그러네요. 이 대통령이 령이 서겠냐고요. 령이 무슨 령이 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검사들 이 업무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 봐줘야 돼. 저 사람 처벌해야지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결정을 해놔. 네. 결정을 하고 네. 논리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네. 저 사람이 네. 이제 처벌해야 될 근거, 이 사람을 봐줘야 될 근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말씀처럼 진짜 끔찍한 외국인이다, 나라인 뭐 거예요. 부인이니까 네. 뭐 권한이 없다. 네. 네. 그런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통할 거라 생각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 수사할 때 뇌물죄로 많이 쳐넣었을 것 같거든요. 잘했죠. 검사로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럼 지금 자기 배우자는 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 안 붙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기업 수사도 아니, 근데 했고. 진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진숙 후보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평범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보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무슨 방통위원장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직 후보의 자세가 돼 있다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방통위원장도 되고 노동부 장관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다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고 문제 없어. 심지어 국정농단의 문고리가 사면을 받고 좀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됐냐고요. 박근혜 정권 때 정호성 국정농단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 사면 받고 들어가서 월급 받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그 부인 보세요. 그 저 경기도 뭐 무슨 법인 카드를 10만 원어치인가? 본인 향도 아니고 보좌관 있었다는데 그거 가지고 선거법 걸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식당 가서 밥 먹은 거 200군데 압수수색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은 아마 압수수색 검찰이 했으면 아마 수천 군데 해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쓴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전에 검찰 같으면은 드디어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압수수색합니다. 해가지고 그 법인카드 쓴 데 가서 네. 다 압수수색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뭐 한다는 얘기 있어요? 수사조차도 안 하잖아요. 수사조차도. 그러니까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이게. 이 불공정한 엄청난 이 불공정과 불법과 국정농단 의혹과 이런 것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이 안 되는 게 검찰 권력 뭐 이런 거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그 기자들이 취재하고 공익 제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이 정도 되면 수사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잘나서 국민들이 대통령 만들어줬겠습니까? 그때 내세웠던 게 공정과 상식이거든요. 네. 경제 잘 모르고 외교 안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하자투성이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정과 상식인데 그 공정을 갖다가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국정운영을 더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한 4개월 동안 본인의 실력과 밑바닥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전 이제는 단 하루라도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이유가 스스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공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하고 내걸었던 거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됩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도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건지 뭐 휴가를 간다는데 이제 휴가 갈 정신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예전에 검찰이 무슨 뭐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 이거 수사할 때 보면 언론에서 의혹 제기했으니까 국민적 관심사니까 수사한다잖아요. 맞아요. 이준석이 방통위원장 보세요. 얼마나 언론이 보도 많이 했고 얼마나 국민이 관심이 많아요.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그냥 언론의 의혹 제기라든지 국민적 관심사는 그냥 핑계고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냐. 딱 그거예요. 우리 편은 봐주고 네. 상대방은 수사하고 딱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더 하루라도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정말 국민적 컨센서스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아니 때는. 그렇긴 한데 지금 길이 참 어떻게 그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답한 그 얘기를 좀 많이 부분이 해야죠. 있어요. 그 얘기를 예. 해야 진짜 될 것 고민이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좀 나아질까요? 그러면 조금 길이 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당내에서 보니까 이 최상병 특검을 지난번에 이제 신 변호사도 얘기했잖아요. 네. 야당 협의체 만들자는 얘기도 보니까 당내에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야당은 빠지자. 네. 민주당은 빠지고 조국 신당이나 아니면 다른 6당인가요? 거기서만 네. 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3자 추천으로 뭐 변협이든 아니면 이런 하자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돌파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계속 제기해서 거부권 갖고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결국 효능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돼야 되는데 그 네. 돼야 되는 방법이 저도 사실은 신 변호사 얘기 듣고 우리 당내 사람들 얘기해 봤더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빠지고 나머지 야당끼리 하자. 네. 이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조금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도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특검이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것도 있는 거라서 뭔가 진전을 보려면 뭔가 지금 한동훈 당대표도 들어와서 어쨌든 제3자 추천을 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보고도 일단 내라고 요구하고 민주당도 내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당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새로운 법안에서 그 타협책이 좀 담기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최혜병 특검법을 새로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새로운 안을 네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법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3자의 지금 이제 한동훈은 대법원 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안 돼요. 대법원장은 네. 아니 재판하는 사람이 수사 추천까지는 안 되잖아요. 성공한 예도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안 맞고 그러면 아마 이제 변협 추천안이 우리 21대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안하고 지금 신 변호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야당 전부가 참여하든 네, 아니면 네. 민주당을 빠진 상태에서 그 야당만이 하든 추천이요. 야당 뭐 그런- 협의체를 만들죠. 그렇죠. 협의체를 네, 만드는 아니든 여러 네. 가지 방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통과시킬까요? 근데 저는 제3자는 안 되고요. 아니 근데 그게 통과시키는 문제는 결국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쓰죠. 네.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균열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번에도 이탈표가 한 3표에서 4표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를 저는 여론의 힘을 입어서 저는 국민의힘을 깨는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추천이라는 거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을 해도 어차피 이게 뭐 법적 카르텔이라든지 기존에도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해서 성공한 특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야당 추천으로 해서 나름의 묘수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드는 거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민주당이 한번 고민을 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민생이 뭘까요? 전 가장 큰 민생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하루라도 저는 임기를 줄이는 게 가장 저는 큰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저 자리에 앉혀놓고 노동부 장관 김문수 앉혀놓고 하는데 무슨 노동개혁이에요? 전 국민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거지. 이거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임기를 하루라도 줄이는 게 저는 국민적 여망을 담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이번에도 전당대회 하고 하지만은
뼈 아프게 현실을 직시해 보면 민주당원들도 지금 투표를 많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분명히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건 아닌데를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려서 총선에선 대승을 했지만 전 그때 야권 200석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그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희망을 건 거였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도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에는 모든 힘을 다 써라. 저 이진숙 탄핵까지도 찬성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제도를 건들거나 어떤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발 좀 신중해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이번에도 전 국민 25만 원 뿌리는 거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간호법도 저는 반대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차피 그 법이 또 통과가 안 돼요. 어차피 부결 나고 또 거부권 쓰고 또 필리버스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임기를 하루라도 줄이는 그 민생이 곧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일인데 그 전선에서 굉장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전 그건 좀 참고 제발 하나라도 특검법이라도 윤석열 부부 특검 중에 하나라도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민주당이 하고 싶은 자아 실현을 좀 해라. 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은. 네. 반박을 하면 사실은 저도 국민의힘을 균열시켜야 된다는 거는 동의. 예, 100% 동의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지금 대표가 던져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제3자. 네. 그리고 뭐 대법원이라고 등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법원만 특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안으로 제안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지금 또 알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자는 사람들 많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임기를 단축하는 것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때처럼 막 코너에 몰려서 막 특검도 하고 막 비리 문제 나와서 이게 내가 임기를 계속 자리에 있다가는 이거 탄핵될 것 같아. 그 정도 돼야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할 리가 없죠. 나는 네. 가만히 뭐 자리 있는데 왜 임기 단축하겠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 동의해요. 민주당 저도 이제 어제 광주 갔다 왔는데 네. 사실은 예전처럼 막 열기가 막 뜨겁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원인은 물론 지금처럼 당대표가 막 경쟁 안 하는 면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예전에는 현장 투표를 했어요. 연설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대의원제였으니까 대의원들이 가서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미리 다 투표를 해버려요. 네. 현장 투표는 거의 없어요. 대의원 그러니까 현장에 비율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그게 약간 모순이죠. 왜냐하면 네. 전당대회 하면 연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연설을 할 때 이미 당원들 투표는 다 끝났어. 연설 보고 투표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렇죠. 네.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되고 현장에서는 이제 현장 대의원 정도 와서 투표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어찌 보면 안 맞죠. 잘 현장에 나올 이유도 없고 물론 이제 저도 예전처럼 전당대회는 꼭 현장에 나와서 으쌰으쌰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분위기는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장의 분위기는 그건 전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날도 더우니까 언제 또 휴가 기간에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위험하게 본 것은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를 하면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편하니까. 그냥 1분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투표율이 더 저조하게 간다라는 것은 이거 정말 좀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뭐 같은 두 당이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큰 게 없으니까 비교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번에 투표율이 떨어졌죠. 하도 진흙탕 싸움하니까 네. 당원들이 투표하기 싫은데 그래도 아마 제 기억에 한 46% 아마 그 정도는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40%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게 더 떨어지고 아마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민주당의 과거 전당대회랑 아마 비교해봐도 이번에 더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죠. 왜 그게 당원들의 관심에서도 자꾸 멀어지는 전당대회를 하느냐.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전당대회 사실은 뭐 최고위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대표 선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중이 엄청 있는데 당대표가 거의 뭐 결정됐다고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별로 그런 없는 것 같아요. 거예요. 다른 이유는 9대 명. 없고. 예. 90% 지지율을 받는 이재명. 그러니까 어차피 당대표 나올 때부터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네. 팽팽해야 물론 싸움도 되지만 팽팽해야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 갖거든요. 제주 최고위원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수가 적기도 하고 그 투표율도 낮은 것 같아요. 18.39%고 광주 전남북이 그나마 그 조금 높았죠. 굉장히 25% 가량 됐습니다. 네네. 광주가 25.29, 네. 전북이 20.28, 전남이 23.17인데 어쨌든 전체 40만 당원이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높았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이제 그거는 좀 민주당 내부에서 살펴볼 대목인 것 그리고 같고요. 제가 한 말씀만 네.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바뀌라고 요구한 게 많잖아요. 왜냐 국민적 목소리가 그러하니까 그걸 잘 대변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국민들은 민주당에다가
여야가도 바뀌라고 명령을 많이 내렸거든요. 이 양당의 진영 대결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도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단 하나라도 좀 바뀐 게 어떤 게 있는지는 한번 좀 저는 국민들 앞에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 공천해가지고 뭐 과거에 소위 말하는 수박 그룹들을 내쳤다. 이거 말고 그건 그 각도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더 이걸 이어가야 될 설득적 명분에서 국민들 앞에 자랑스럽게 한 두세 가지 이런 게 바뀌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전 그게 만약에 비어있고 없다 그러면은 더 많은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그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데 굉장한 저는 방해 요소가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던데 이렇게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당원 비율을 늘려서 이런 뭐 지지율이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 국민의힘은 대의원제 없앤 지 오래됐어요. 지금도 우리는 당원 대의원이 7, 여론 3이지만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당원 7로 가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그 방향이 맞아요. 대의원제를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안 나오는 거는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지 지금 당원들의 어떤 권한을 늘려서 이게 지금 뭐 오히려 좀 패단이 일어나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강성당원만 참여하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의원제는 현재 지금 어쨌든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주의 지금 제도상에서는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김용민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광주 전라도 저번에는 10%대라고 이렇게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높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투표율은 그렇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로 워낙 그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마중물이라도 집어넣어서 경기 활성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 특히 이제 국정농단성 의혹들이 지금 계속 최혜병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삼부토건 또 최근에 이제 경찰 백혜룡 경정 사건, 마약 사건에 이르기까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납득 불가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나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의혹은 더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 삶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답답함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두 분 모시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좀 듣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끝으로 저희가 한 말씀씩만 기회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최혜병 특검법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그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 설득도 또 요원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인 거고 결국엔 국민 여론이 조직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100도까지 막 끌어오르고 이런 점은 아닌 것 같고 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아침만 올 때마다 네. 현인 토론이라 그래서 마음이 현인의 너무 이제 무거워요. 현인의 뭔가 이제 안을 내야 되는데 네. 저는 아까 지금 신 변호사 얘기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돌파구가 필요하고 네. 물론 뭐 지금 사실은 여론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은 약간 효능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뭔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 어쨌든 최상병을 하겠다 그랬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쨌든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 의장도 바꾸는 거 보면 본인 뭐 지금 뭐 독대를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뭐 했다 그러기도 하고 안 했다 그러고 뭐 10분 만났다느니 뭐 1시간 반 만났다니 그건 결국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완만하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도 생각이 있다는 얘기라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최상병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는 돌파하고 나올 거라고 봐요. 거기서 돌파하고 나와서 수사가 되고 이게 어쨌든 팩트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여론도 관심을 갖는 거지 지금은 나오는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뭔가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나와야 이게 여론도 움직이는 거긴데 지금은 뭐 청문회 그다음에 국정수사 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지금 그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대표의 정치적인 위치, 그다음에 본인 한 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도 잘 어쨌든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아까처럼 뭐
야당을 뺀 야당만이 협상할 수도 있고 제3자 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 여당이 추천하는 거는 무조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여당이 직접 관련이고 대통령이 본인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배제한 모든 것들은 제가 보기에 검토를 하면서 네. 결국은 말씀처럼 뭐 8명 정도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저는 당대표로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부터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요 쟁점이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수사,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특히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방송 장악 등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세게 문제 지적을 하고 그게 주요한 현안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폭염 대책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되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눈가림 하는 게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아 저게 중요한데 민생 법안 해야지 왜 야당 정치 투쟁하냐 뭐 이런 비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현명한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윤석열 그 90분 대화한 날 있잖아요. 네. 그날 아마 저는 전반적인 전략은 짜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출구 전략을 여는 과정에서 오늘도 그 아마 민생 문제로 먼저 네. 선회를 좀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민주당의 그 의석수라든지 국민들이 총선 때 지지했던 걸 생각을 하면 네. 미운이 고운이 해도 일단은 지금 이 정부를 소위 말 끝장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잘해줘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전 책임감을 먼저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견제하는 데에다가는 저는 모든 힘을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할 거 다 한 게 아니라 네. 저 청문회 다음에 국정조사 또 국정감사 그 다음에는 뭐 탄핵도 저는 필요할 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을 저는 윤석열 정부 견제하는 데에는 전 아낌없이 다 써라. 그게 전 국민의 민심이라고 보고 다만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정부가 손 놓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건 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제도적인 면을 바꾸는 일은 저는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민주당이 좀 두 갈래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지금 우선순위가 너무 이렇게 파생적으로 파편적으로 늘어나져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또 전 좁히는 노력을 더 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밝혀졌는데 한번 좀 우선순위를 좀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하기보다는 국민의 힘을 타겟을 해서 그 안에 뭐 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좀 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추가하면 네. 저는 뭐 투트랙 전략도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전기세 문제 된다 해야죠.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하고. 그럼요. 재당병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민생 문제는 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또 이것대로 하고 그렇게 네. 가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TMF, 뭐 민생, 그렇죠. 네.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의혹이 그렇죠. 있다면 그것도 조사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하고 네. 일이 많네요. 민주당이 일이 많네요. 근데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더 큰 연합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더 큰 연합을 만들려면 네. 지금의 민주당에서 제가 아까 그 바뀐 게 뭔지를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네. 이 더 큰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도 지적하는 입장에는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의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더 들여다보고 뭘 더 바꿔야 더 많은 국민들이 그 민주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전 거기에 대한 정말 절실한 저는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지도부 알겠습니다. 들어서면 네. 잘할 겁니다. 8.18 전당대회 8.18 전당대회. 이후에 네. 새로운 지도부가 들었으면 하는 것으로 네.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